네, 전 시간에 이어서 설문 1번의 두 번째, 경찰서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안 6페이지 보시게 되면 비공개 결정의 적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우선 위에서 보신 대로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김복근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권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결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될 텐데 거부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3조 정보공개 원칙을 천명했죠. 원칙적 정보공개에도 불구하고 구조 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맞을까? 이제 구조 1항 단서 거기 밑줄 그시고 이 논의의 당연히 핵심은 비공개 대상 정보 부분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공개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는 기준이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판례에 따르게 되면 이 6가지 기준을 우선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지금 이 문제는 위에서 김복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만약 이런 식의 질문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준으로 정보공개 청구권자 여부를 검토하셔야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두 번째가 권리남용인데요. 거기 양가로 2번에 권리남용 옆에다가 써놓으시고 정보공개 청구권 남용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 남용.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의 정당성 문제예요. 정당성 문제. 그 다음에 세 가지 했죠. 지금 한 가지, 두 가지 했네요. 두 가지.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세 번째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근거해서 그 공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공공기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개를 거부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이냐. 그 다음에 네 번째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공개 제도라는 것 자체는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거부해도 상관없습니다. 정보를 만들어서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은 지금 총 몇 개냐? 위에 정보공개 청구권자 하나, 권리남용 둘, 공공기관 셋,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거 넷 들어가고 다섯 번째가 이제 비공개 대상 정보 여부에 대한 판단인데 여기서 이제 재량권 행사로서의 이익 형량에 대한 문제도 포함이 되고 이거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부분공개 제도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14조에 따르게 되면 부분공개 제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부분공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 비공개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비공개가 위법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기준인데 현재 질문에서는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맞냐라는 질문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것이 위로 올라갔고요. 그럼 5개가 남고 그다음 지금의 문제에서 이게 부분 공개 가능한 사안이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게 되면은 5개 중에 또 하나를 뺐기 때문에 4가지를 논의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권리남용. 정보공개 청구가 정당한 것인지 정보공개 청구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인 것으로서 판례에 따르게 되면 정보공개 청구 행위가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이라면 여기서 밑줄 오로지 괴롭힐 목적 이때는 정보공개 청구권을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정보공개 청구권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땐 거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김복근이 강간을 목적으로 해서 경찰한테 정보를 공개해달라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거부해도 상관이 없어요. 7페이지. 그러나 강간을 했던 사실이 존재했던 것은 분명하다. 이제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정만으로 항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밑줄. 이러한 사정만으로 오직 한 몸매를 괴롭힐 목적으로 공개 청구를 했다. 정보 공개를 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아까 전에 우리 그런 얘기했죠. 뉘우치고 있다. 뭐랑 관련돼서? 정보공개 청구권의 남용과 관련해서 논의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그러므로 지금 이것이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 단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서장은 권리남용이라는 근거를 이유로 해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보도록 합니다. 과연 경찰서장이 공공기관이냐 아니냐 이거죠.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이냐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정보공개법 제2조 3호를 보시게 되면요. 거기 이제, 하나씩 써놓도록 합니다. 국가기관 동그라미 1,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동그라미 2, 그 다음에, 정부투자기관 동그라미 3,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동그라미 4.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사립고등학교는 이제 여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교육기관이 포함됩니다. 각급 교육기관. 이렇게 처리가 됐던 것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기관입니다. 문제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로 해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작성경위 불문입니다. 작성경위 불문. 작성경위와 관계없이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으면 공개해야 돼요. 공개해야 되는데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폐기에 대한 문제가 있죠. 현재 그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보공개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상대방이 공공기관이 현재 그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입증합니까?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의 밑줄 공개 청구권자가 입증. 그 다음에 현재 폐기돼서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건 누가 입증합니까? 공공기관이 입증. 그렇죠? 근데 현재 지금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그다음 전화번호와 같은 공개 청구 대상 정보가 폐기돼서 없다는 지금 단서가 없어요. 단서가 없으면 어떻게 처리해요? 정상적인 상황으로 처리하도록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니까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공개 거부할 수 없다. 이제 메인입니다. 메인 별표 치시고 비공개 대상 정보. 공제책은 이것만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원칙적 공개, 예외적 비공개. 원칙적으로 제3조에 근거하게 되면은 이제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구조 1항 단서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 8페이지 반가로 2번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근거 규정에서 구조 1항 단서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들을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이 중에 뭐랑 뭐에 해당한다고 했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3호하고 제6호에 해당 사항이 있다고 했죠? 제3호, 제6호. 이익형량, 밑줄, 비밀정보, 공개금지정보 아닙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라고 할지라도 공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익형량 들어가야 된다. 사안의 경우 보시게 되면 먼저 제3호와 관련돼 가지고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게 되면 전화로 스토킹하고 그렇죠? 주소에 찾아가서 강간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3조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근거로 3호를 근거로 거부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관련돼 가지고 개인 식별 정보를 도용해서 다른 범죄에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제6호에 근거해서 공개를 거부할 수도 있다. 우선 정보공개 청구권자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권리 남용에 대한 문제도 없었고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도 문제가 없었고 공공기관이지 여부도 문제가 없었는데 비공개 대상 정보 부분에서 제3호, 제6호 걸렸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거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설문 2번을 들어가 보시게 되면 설문 2번 만약 경찰서장이 김복근에게 요청 사실을 공개하려고 할 경우에 한 몸매는 이를 어떤 경로로 인지할 수 있는가를 먼저 첫 번째 질문했습니다. 그럼 뭘 인지해야 되죠? 자신의 정보에 대해서 공개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인지해야 되죠? 공개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또한 인지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바로 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기정보 통제권 옆에다가 써놓으시고요. 개인정보 보호죠. 개인정보 보호. 정보 주체가 개인의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나 그에 따른 이용 관계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자기정보 통제권이라고 하는데 옆에다가 CF 걸어놓으시고 정보공개 청구권이죠. 정보공개 청구권과 자기정보 통제권은 서로 간에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한 몸매가 어떤 경로로 인지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정보공개법 11조 3항에 따르게 되면 공개 청구 사실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었죠. 거기 밑줄 그시면 됩니다. 11조 3항. 그래서 자신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다음 정보공개 결정이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다? 21조 2항이었었죠. 21조 2항에 따르게 되면 공개를 하려고 할 때 이때 제3자한테 통지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한 인지할 수 있다. 근데 이 내용이 없어요. 그죠? 공제책에 한 몸매가 그냥 무슨 말이냐면 질문을 어떤 경로로 인지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으면 어떤 경로로 인지할 수 있다고 답을 해줘야죠.
간의 문제 풀면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묻는 말에 답하기, 묻는 말에 답하기, 엉뚱한 소리 안 하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몸매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 이건 뭐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 문제죠. 이쪽의 문제. 예, 요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대로 쭉 끌어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정보 공개 결정 이전에서 이거 이전 1구간. 옆에다가 1구간이라고 써놓으시고, 비공개 요청. 정보공개법 몇 조였죠? 21조였었습니다. 21조에 다 몰려 있었고, 21조 1항이 이전이었고, 2항이 바로 이후였었습니다. 1항 밑줄 3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들어오면 됩니까? 예방적 부작위송. 이거 들어오시면 되죠? 10페이지에 예방적 부작위 소송. 첫 번째 줄에 항고송 밑줄 그시고, 항고송. 정보공개 결정은 행정처분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검토했고, 따라서 항고송을 제기하는데, 두 번째 줄에 무명항고송 밑줄 그시고, 무명항고송. 근데 이제 우리 행정소송법 제4조에 따른 항고송은 취소와 무효와 부작위판 소송밖에 없기 때문에 예방적 부작위소송과 같은 사전소송은 무명항고송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예방적 부작위소송은 이런 것이다. 장래에 위협한 처분을 할 것이 임박한 경우에 그것을 예방하는 거죠. 예방이 목적이고, 이때 그러나 이거죠. 그러나 첫 번째 열거 규정 밑줄, 동그라미 2번에서 소극적 변경 밑줄. 소극적 변경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화살표 당기세요. 예, 사전 변경 X의 사후 변경 동그라미예요. 사후적 변경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사전적 변경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후적 변경하면 이제 또다시 이제 쟁송법에서 주로 논의되는 게 분리 가능성과 재난 기속 이런 문제 있는데 경찰행정법에서 거기까지는 안 나옵니다. 동그라미 3번. 행정소송법상 예방적 부작위송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거죠. 예방적 부작위송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써놓으시고 죄송합니다. 예, 아니죠. 예, 예방적 부작위송에 규정이 없다. 예, 명문 규정이 없다 이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예, 사전소송을 인정하게 되면 뭐를 침해요? 1차적 판단권. 예, 입법부가 법률 제정하면 그 다음에 행정부가 법률 집행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법부가 법률에 대해서 해석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 순서인데, 아직까지 행정부가 판단해보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먼저 판단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1차적 판단권을 침해하게 된다. 동그라미 5번. 예, 입법 정책적 문제, 소송 형식에 대한 문제는 예,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인 것뿐이다. 근데 지금 안 나와 있으면, 행정소법에 없으면 안 되는 거다. 여섯 번째. 소송 유형이 인정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법률로서 명시적으로 규정이 된다. 예, 법률로서 명시적으로 규정. 밑줄 그시고. 인정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무명한 고소를 인정한다면 가장 실효적이겠죠. 하지만 그것이 인정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죠.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 내릴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방적 부작위송은 빠져버리는 겁니다. 정보공개 결정 이후에 정보공개 실시 이전, 이제 2구간 이겁니다. 2구간. 예, 2구간 이렇게 써놓으시고 지금 제가 요걸 안 쓰고 있을 겁니다. 요거를. 예, 요걸 여러분 추가하셔도 돼요. 쓰는 책이 있고 안 쓰는 책이 있기 때문에 추가하셔도 됩니다.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몇 조였었습니까? 21조 2항이었습니다. 조심할 부분들이 몇 개 있으니까 7일 밑줄 그시고 7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 사실, 이건 이제 고지제도에 대한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행정심판 청구, 역시 21조 2항입니다. 21조 2항. 그 다음에 제3자의 청구인 적격 밑줄 그시고 오른쪽에 명시적으로 인정 밑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제3자는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3자는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뭘 논의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익보호성 관련된 청구인 적격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며칠이 되느냐 이거야. 청구에 며칠이 될까요? 여러분들 정보공개 파트에서 부작이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있습니까? 정보공개 파트엔 부작위가 없습니다. 그죠? 이건 전부 다 뭐야? 공개 결정이나 비공개 결정을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청구기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정보공개법에 뭐가 없어? 특별 청구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행정심판법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몇 조? 27조. 네 번째 줄에 행정심판법 27조에 일반 청구기한 적용시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의 신청 거치지 않고 예, 바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밑에 두 번째 줄 집행정지. 집행정지는 왜 중요해요? 물론 이제 행정심판법 30조인데 예, 간격이 30일이기 때문에 그러죠. 30일. 예, 집행정지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소송 제기해 보도록 합니다. 역시 21조 2항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현재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상황 맞아요? 정보공개 결정 처분의 상대방은 청구인입니다. 청구인. 예, 정보 주체는 제3자예요. 제3자 소송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맨 끝에다가 써놓으세요. 제3자 소송. 제3자 소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엔 제3자가 제기할 수 있다. 명시적으로 원고적 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송 제기하는데 제소기간 생각해 주시고 제소기간 며칠이에요? 특별 제소기간 있나요? 1것도 없어요. 또 없으니까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 했죠. 예,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예, 90일에 1년. 예, 몇 조? 20조. 20조 적용시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생각하셔야 돼요? 방금 위에서 우리가 행정심판 얘기했으니까 행정심판 전치주의 얘기해 주셔야겠죠. 어디 나와 있나요? 행정소송법 18조. 그렇죠? 18조에 나와 있습니다. 18조 1항 보시게 되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서 그렇지 않다고 규정할 때는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법률의 그 개별법이 뭐가 되는 겁니까? 개별법이 지금의 정보공개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보공개법에서 행정심판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그대로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 바로 할 수도 있고요.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 밑에 두 번째 줄에 필수적으로 뭘 한다? 집행정지. 그 다음에 이제 집행정지 얘기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얘기해야 될 건 뭔데요? 30일. 이 30일 때문에 집행정지가 필요한데, 그래서, 예, 정보공개법 같은 경우에는 입법적으로 뭘 좀 도입을 해야 되겠습니까? 집행정지 원칙. 그죠?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 23조 1항이나 아니면 행정심판법 30조 1항에 따르게 되면 집행부정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무엇을 집행정지 원칙을 정보공개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꺼내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가 바로 11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에는 가처분은 여러분 지우셔도 돼요. 가처분이 항상 수익적 처분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침익적 처분에 대한 가처분도 논의가 될 수 있는데 안 쓴다고 해서 특별히 감점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돼요. 침익적 처분은 집행정지, 수익적 처분은 가처분.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돼요. 하지만 수익적 처분도 불복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다툼의 대상이 되는 계쟁처분만큼은 침익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집행정지, 그 다음에 가처분 논의 다 하는 거죠. 뭐가 원처분이 수익적 행정일 때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처분 여기서 안 쓰셔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 실시 이후입니다. 정보공개 실시 이후에는 이미 다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밖에는 우리가 논의할 것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하고 설문 3번 하고 설문 4번은 4번은 뭐 짧기 때문에 3, 4번 묶어서 한 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